짐승처럼 매질을 당하던 어린 종의 품에서 툭 떨어진 낡은 놀이개 하나. 그것을 본 순간 서슬 펄었던 주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천한 노비인 줄로만 알았던 소년이 사실은 주인이 그토록 찾아 헤맨 하나뿐인 핏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귀한 혈육을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은 끔찍한 업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뒤늦은 후회와 눈물겨운 부정후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사람 살기에 참으로 좋은 곳이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인근 고을 땅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최부자였습니다. 최부자의 집은 소슬대문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어찌나 긴지 마을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다가 길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어느 날, 이 거대한 기와집 마당에는 새벽부터 쌓인 눈을 치우는 비질 소리만이 사그락사그락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른 새벽,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홀로 마당을 쓸고 있는 이는 복동이라는 이름의 어린 종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나이가 겨우 10서너 살 남짓 되어 보였는데 입고 있는 옷이라곤 솜이 다 빠져나가 얇아진 무명 저고리와 바지뿐이라 보는 사람마저 춥게 만들었습니다. 복동이의 손과 발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올랐고 터진 살 사이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픈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쌀이 빗자루를 놀렸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 손을 녹일 법도 하건만 복동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넓은 마당의 눈을 한쪽으로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나 어딘가 모르게 짙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어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이 최부자 댁에 들어온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온 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때 복동이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배고픔에 지쳐 최부자 댁 대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참모 할머니의 눈에 띄어 목숨을 건졌고 그때부터 이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신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은 늘 따가웠습니다. 특히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름은 복동이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틈만 나면 힘든 일을 시키거나 트집을 잡아 구박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복동이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비바람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드는 성실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복동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슴속 깊이 품고 다니는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옷 위로 가슴을 지그시 눌러보며 그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복동이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하다가 흘리지는 않을까, 잠자다가 도둑 맞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그는 한순간도 그 주머니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던 복동이는 문득 가슴 한쪽이 허전함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멈추고 급히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딱딱하고 작은 물건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비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은 그가 세상에 태어나 유일하게 간직한 핏줄의 증거이자 언젠가는 꼭 찾아야 할 사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떠오르기 시작하자 사랑채의 문이 열리고 헛기침 소리와 함께 최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부자는 성격이 대쪽 같고 엄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어서 하인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아도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기강을 잡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복동이는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깐깐한 눈초리로 마당에 눈이 잘 치워졌는지 담장 구석구석 먼지는 없는지 살피며 복동이 곁을 지나갔습니다. 복동이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최대한 숨소리를 죽이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최 부자가 자신의 품속에 있는 불룩한 주머니를 보고 꾸지람이라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 부자는 별말 없이 뒤짐을 진 채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복동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최 부자가 사라지자
부엌 쪽에서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찬모 할머니가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복동이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부엌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찬모 할머니가 복동이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쭈뼛쭈뼛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찬모 할머니는 뜨거운 숭늉이 담긴 사발을 복동이에게 건네며 얼른 마시고 몸 좀 녹이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임하시다. 복동이는 언손으로 사발을 감싸쥐고 호호 불어가며 숭늉을 마셨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찬모 할머니는 복동이의 튼 손을 보며 최최 혀를 찾고 복동이는 그 따스한 눈길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숭늉을 마신 복동이는 다시 힘을 내어 장작을 패기 위해 뒤뜰로 향했습니다. 뒤뜰에는 겨우내 큰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복동이는 자신의 키보다 큰 도끼를 들고 나무 토막을 내리쳤습니다. 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나무가 반으로 갈라질 때마다 복동이는 마음속의 답답함도 함께 날려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시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며칠 전부터 마름이 자꾸만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마름은 창고의 곡식이 줄어든다거나 물건이 없어진다는 핑계를 대며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곤 했는데 요즘 들어 그 의심의 눈초리가 유독 복동이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알지만 힘없는 종의 신세라 억울한 누명을 쓸까봐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복동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품속의 주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든 것은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복동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따뜻했던 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쥐어주었던 이 물건은 그가 고된 종살이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밤마다 몰래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는 이 물건의 영롱한 빛을 보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복동이는 도끼질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하인들이 마당 한 구석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할 때도 복동이는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복동이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워낙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데다가 출신 성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은근한 따돌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알을 씹으면서도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듣곤 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안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안방마님이 아끼는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이 든 것인지 아니면 집안 사람 중 누군가의 소행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것은 자신과 같은 힘없는 아랫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소들에게 줄 여물을 쑤기 위해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짚과 콩깍지를 썰어 솥에 넣고 물을 부은 뒤 아궁이에 불을 떼니 금세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복동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품속을 뒤져 이 주머니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훔친 물건이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물건은 종의 신분으로는 감히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이었기에 남들에게 들키는 순간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동이는 주머니를 더욱 깊숙이 밀어넣으며 온매무새를 단단히 옅었습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빛이 복동이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망울에 어린 근심과 불안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여물이 다 끓자 복동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물을 바구니에 담아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외양간에는 최부자가 아끼는 황소들이 큰 눈을 껌뻑이며 복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소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따뜻한 곳에서 배불리 먹고 맘 편히 잘 수 있어서 소들은 복동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여물을 먹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소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습니다. 동물들은 사람처럼 남을 의심하거나 해치려 하지 않으니 복동이에게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편안한 친구였습니다. 외양간의 훈훈한 공기와 소들의 따뜻한 체온이 얼어붙은 복동이의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마름이 창고 점검을 위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름은 매서운 눈으로 이곳저곳을 살피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요즘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물건 간수들 제대로 못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면 내 가만두지 않겠어. 마름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복동이는 외양간 구석에 몸을 숨기고 마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름의 시선이 잠시 외양간 쪽을 향하는가 싶더니 다행히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동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름의 그 표독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아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한 바람 소리가 복동이의 귓가를 때리며 불길한 예감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복동이는 행랑채 구석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냉기가 도는 좁은 공간에 지프로 짠 멍석 하나가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윗목에 놓인 낡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코끝이 시려웠지만 고된 하루를 보낸 탓인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잠들기 전 그는 습관처럼 품속의 주머니를 꺼내어 어둠 속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익숙한 감촉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물건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부디 저를 지켜주세요. 복동이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최 부잣댁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도둑 소문과 마름의 서슬퍼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작은 비밀이 혹시라도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복동이는 몸을 돌려 벽을 보고 누우며 내일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복동이의 웅크린 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은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 놓인 작은 조약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복동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안채에서는 최 부자와 안방마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잃어버린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안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최 부자는 굳은 표정으로 곰방대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아랫사람들 중에 딴 마음을 품은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최 부자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집안을 샅샅이 뒤져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사랑채 담장을 넘어 복동이가 잠든 행랑채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최 부자 댁에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듯 바깥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꿈속에서도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옥죄어 오며 소중한 주머니를 빼앗으려 했고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복동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만져보았습니다. 다행히 주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하여 다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멍하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복동이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의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복동이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마름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하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어 더욱 무서워 보였습니다. 복동이는 마름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푹 숙이고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또 뭐가 없어졌다지 뭐야. 이번에는 안방마님이 아끼시던 비단이라던데. 주인 어른이 노발대발하셔서 오늘 당장 범인을 잡겠다고 하셨대. 복동이는 밥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만 힘없는 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는 세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밥을 입에 밀어넣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디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외양간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마름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녀석이 수상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근본도 모르는 놈을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마름의 목소리는 분명 복동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름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참모 할머니가 부엌 뒷문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복동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복동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복동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야. 네가 안 그랬다는 건 내가 다 안다. 참모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복동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복동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의 성미와 마름의 계략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기세였습니다.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울며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굵직한 멍석이 깔리고 하인들을 집합시키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품속의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이 물건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가 의지할 곳은 오직 이 작고 낡은 주머니뿐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난 빗자루 자국 위로 또다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 안채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와 고요하던 아침의 정적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비단처럼 날카로워서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던 참모 할머니도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머슴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소리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아끼던 자개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붉은 비단 두 필과 제사상에 올릴 귀한 곶감 한 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안방마님의 노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사랑채까지 들려왔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마님조차 집안 단속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냐며 하인들을 꾸짖었고 집안에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 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름은 이 소란을 틈타 기회라도 잡은 듯 매섭게 눈을 번뜩이며 하인들을 안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랫사람들을 쥐락펴락하기를 즐기는 위인이었는데 이번 도난 사건을 빌미로 기강을 잡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름은 뒷짐을 지고 하인들 앞을 오가며 범인을 자수하지 않으면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교묘하게 복동이를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동이는 마름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죄지은 것이 없기에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름의 눈빛은 이미 먹잇감을 발견한 독사처럼 집요하게 복동이를 쫓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하인들 하나하나를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질문은 유독 복동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서성거리는 놈을 본 것 같다라며 운을 떼더니 복동이에게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 캐물었습니다.
복동이는 행랑채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다고 사실대로 말했지만 증인을 대보라는 마름의 추궁에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방을 쓰는 처지라 밤새 그가 방에 있었음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마름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밤에 몰래 빠져나가 딴짓을 한 게 틀림없다며 몰아세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하인들도 혹시나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두려워 마름의 말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복동이에 대한 의심은 마치 전염병처럼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복동이가 말이 없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놈이 속을 알 수 없는 법이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놈이 굴러들어와서 물을 흐리는구먼 하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복동이는 억울해서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힘없는 종의 변명 따위는 아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삼키며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복동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를 바라보는 동료 하인들의 눈빛조차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길이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찬모 할머니가 복동이를 장독대 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복동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복동아, 마름이 작정을 하고 너를 노리는 것 같구나. 네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알지만 저 사람은 없는 죄도 만들어낼 위인이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복동이의 얼어붙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특히 네가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그 주머니 말이다. 그걸 조심해라. 마름이 그걸 보면 훔친 물건을 숨긴 거라고 우길지도 몰라. 찬모 할머니의 예리한 지적에 복동이는 쏘스라치게 놀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주머니의 존재를 할머니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할머니의 말씀에 겁이 덜컥 났지만 그 주머니만은 절대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이 주머니는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이걸 뺏기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복동이의 절박한 눈빛을 본 찬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지, 알고 말고.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 한단다. 부디 몸조심하고 마름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라.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 부자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최 부자는 마름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마름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주인어른, 면목 없습니다. 집안에 도둑고양이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와 귀한 물건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지금 쥐를 몰듯 몰고 있는 중입니다. 마름은 은근슬쩍 복동이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격의 최 부자는 당장 그놈을 잡아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집안에 도둑놈을 들이고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니. 당장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해라. 최 부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마름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오늘 안에 기필코 복동이를 범인으로 만들어 쫓아내거나 벌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름은 하인들에게 복동이의 방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너 명의 머슴들이 복동이의 좁은 방으로 들이닥쳐 지프로 된 멍석을 들추고 벽틈을 쑤시며 잃어버린 비단과 곶감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던 복동이는 자신의 방이 엉망진창이 되는 꼴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낡은 세간살이들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지만 훔친 물건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머슴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마름에게 보고했고 마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방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자 마름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복동이가 물건을 어딘가에 파묻었거나 몸에 지니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복동이의 몸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놈, 내 놈이 방에 숨겨두지 않았다면 분명 몸 어딘가에 숨겨두었겠지.
아니면 이미 장터에 내다 팔았거나. 마름의 손이 복동이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복동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품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자 구경하던 하인들 사이에서 저것 봐, 품에 뭔가를 숨기고 있잖아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동이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품속의 주머니를 들키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마름은 분명 그것을 훔친 물건이라고 우길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주지 않으면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제 물건입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신 정표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흥분한 하인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름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이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저놈이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제 놈 입으로 어머니가 주신 정표라니. 천혜고아 주제에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름의 모욕적인 언사에 복동이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땅거미가 질 무렵 마당에는 횃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빛이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마치 귀신들이 춤을 추는 듯한 기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마름은 복동이를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히고 최 부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복동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릎으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억울함과 공포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옷가락지가 마치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동이는 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 부자가 근엄한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병풍처럼 집안의 어른들이 도열했고 분위기는 숨막힐 듯 엄숙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멍석 위에 꿇어앉은 복동이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이놈,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네가 정녕 훔친 것이 없느냐. 최 부자의 질문에 복동이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어른, 억울합니다. 저는 맹세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복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미 마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주인 어른,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품속에 무언가를 꽁꽁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저놈의 품을 뒤져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름의 부추김에 최 부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거짓말을 가장 싫어했기에 만약 복동이가 거짓을 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용서치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당당하다면 품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보아라. 만약 내 물건이 확실하다면 내 너를 의심한 것을 사과할 것이나 훔친 물건이거나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복동이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꺼내 보이자니 마름이 억지를 부릴 것이 두렵고 안 꺼내자니 당장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마름은 저놈이 시간을 끄는 꼴을 보니 찔리는 게 분명합니다라며 윽박질렀습니다. 하인들도 어서 꺼내봐. 도둑놈 맞네. 맞아라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복동이는 세상 천지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쫓겨날지언정 어머니의 유품을 저들의 더러운 손에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품속의 주머니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의 태도를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기려 드는 모습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이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머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복동이를 낚아챘습니다. 복동이는 반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형틀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손목과 발목을 파고들었고 등 뒤로는 서슬퍼런 곤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찬모 할머니는 부엌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에서 나섰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저 어린 것이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십시오. 마당에는 매를 맞는 형틀 주위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섰고 횃불의 불꽃이 바람에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것 같은 음산한 날씨였습니다. 마름은 직접 곤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복동이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이번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복동이만큼 적당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마름은 곤장을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이놈,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말하면 뼈가 부러지는 일은 면할 것이다. 어서 훔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라. 하지만 복동이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마름의 화를 더욱 돋우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최 부자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복동이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지만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쳐라! 최 부자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마름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합을 넣으며 곤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나!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동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얇은 옷 위로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살이 터지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복동이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매를 맞을 때마다 품속의 주머니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참을게요. 저는 도둑이 아니니까요. 복동이는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곤장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복동이의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하녀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마름의 매질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마당의 분위기는 처참하게 변해갔습니다. 복동이의 신음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그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품속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리려 애썼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가 끝까지 자백하지 않자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맞으면 없는 죄도 있다고 실토할 터인데 저 어린 종이 이토록 독하게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훔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 최 부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상황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벼운 눈송이였지만 이내 굵은 한방눈으로 바뀌어 매질을 당하는 복동이의 몸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피와 하얀 눈이 뒤섞이는 모습은 처연하고도 슬펐습니다. 복동이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눈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눈이 내 몸을 덮어주면 좋겠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버리면 춥지도 아프지도 않을 텐데. 그의 숨결은 점점 얕아졌고 손에 쥐고 있던 힘도 서서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더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곤장 소리가 멈추지 않고 허공을 가르며 복동이의 등 위로 떨어질 때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먹구름 사이로 간간히 비치던 달빛마저 구름 뒤로 완전히 숨어버려 마당은 오직 흔들리는 횃불 빛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질을 하는 마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겨울바람 소리와 뒤섞여 더욱 살벌하게 들려왔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꽉 다문 입술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도 점차 기이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어린 종이라면
매 한두 대에 자지러지며 없는 죄도 있다고 실토하고 살려달라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죽을 힘을 다해 고통을 참아내며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독한 인내심은 단순히 벌이 무서워서 버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결연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의 미간이 깊게 패이며 혹시 자신이 무고한 아이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내린 명령을 거두기에는 자신의 체면이 걸려 있어 그는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름은 복동이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자신이 주인 어른 앞에서 큰 소리쳤는데 이대로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 판이었습니다. 그는 곤장을 잠시 멈추고 복동이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독한 놈. 내 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 품속에 숨긴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말만 하면 당장 멈추어 주마. 마름이 으르렁거리며 협박했지만 복동이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눈빛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어 마름조차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설 뻔했습니다. 구경하던 하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애 잡겠네. 정말 훔친 게 아닌 거 아니야? 저렇게 맞는데도 훔친 물건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억울한가 봐. 수근거리는 소리가 웅성웅성 커지자 마름은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향해 조용히 해. 도둑놈을 두둔하는 놈은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 서린 의심과 불안까지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복동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안타깝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고 정신이 아득해지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 이 세상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주는 그 낡은 주머니가 혹여나 다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너무 추워요. 너무 아파요. 하지만 뺏기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머니가 제게 주신 전부잖아요. 복동이는 속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흐르는 눈물과 콧물을 삼켰습니다. 참다 못한 마름이 곤장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직접 복동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놈에게는 매도 아깝다. 내 직접 네 품을 뒤져서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마름은 거친 손길로 복동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복동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라 마름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마름의 손이 복동이의 낡은 저고리 앞뜻을 파고들었고 복동이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이건 제 거예요. 두 사람의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멍석 위에는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름이 복동이의 옷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순간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동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낡은 주머니의 끈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복동이의 절망적인 외침과 함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물건이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횃불의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언가가 허공에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허공을 가르는 그 작은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훔친 비단도 곶감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였습니다. 그것은 멍석 위로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마당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챙그랑하는 맑고 청아한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얼음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고도 선명하게 사람들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는 대굴대굴 굴러가다 공교롭게도 최 부자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바닥에 놓인 옷가락지를 비추자 그 안에 박혀있던 작은 금장식이 반짝이며 빛을 발했습니다. 최 부자는 무심코 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부자는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름은 바닥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그저 무언가가 나왔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놈이 훔친 폐물이 틀림없습니다. 마름은 의기양양하게 옷가락질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부자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손대지 마라. 그 손 치우지 못할까? 최 부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름은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엉거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옷가락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옷가락지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가락지 안쪽에는 아주 작게 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최 부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단 2개뿐인 자신의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갑오이자 10여 년 전 잃어버린 막내 동생이 지니고 있던 정표였기 때문입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자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본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옷이 찢겨진 채 멍석 위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오직 최 부자의 손에 들린 옷가락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복동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최 부자는 감전된 듯 고개를 들어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둑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복동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어디서 났느냐? 네 어미가 이것을 주었다고 했느냐? 그게 정말이냐? 최 부자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적 헤어질 때 어머니가 꼭 간직하라고 나중에 아버지를 찾게 되면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복동이의 말에 최 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부자는 다시 한번 옷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다른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두 조각을 맞대어 보자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정확하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제야 최 부자는 확신했습니다. 눈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이 아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생의 핏줄임을 10년 전 난리통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동생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 바로 자신의 집 마당을 쓸고 소 여물을 끓이던 이 아이였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내 눈이 멀어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야. 최 부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의 마름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직감한 참모할머니는 부엌에서 달려나와 복동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복동아.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이게 무슨 병고냐? 복동이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무섭고 엄하기만 했던 주인 어른이 왜 자신의 물건을 보고 우는지, 왜 자신을 보며 가슴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복동이는 찬모 할머니의 품에 안겨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동아, 정신 차려라! 찬모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최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이 아이를 안방으로, 아니 내 방으로 옮겨라. 어서. 최 부자의 명령은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복동이를 업고 사랑채 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죄인 취급을 받던 아이가 순식간에 집안의 가장 귀한 손님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멍하니 서 있던 마름에게 최 부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감히 내 조카를 내 핏줄을 이 꼴로 만들었느냐? 내 죄를 어찌 다 갚으려느냐? 마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주인어른,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해서. 마름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최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복동이가 눕혀졌습니다. 최 부자는 직접 복동이의 더러워진 얼굴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의 깡마른 몸과 상처투성이인 손발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큰아버지를 용서해 다오. 최 부자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뼛속 깊이 사무치는 후회와 미안함을 토해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고 밖에서는 하염없이 눈이 내려 마당에 핏자국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동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이불의 감촉과 은은한 등잔불 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최 부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가 눈을 뜨자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내가 네 큰아버지다. 복동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큰아버지라니, 이 무서운 주인어른이 자신의 큰아버지라니. 하지만 최 부자가 보여주는 하나로 합쳐진 옷가락질을 보는 순간 복동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의 집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안방 마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복동이를 껴안고 울었고 하인들도 삼삼오오 모여 믿기지 않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 밤새도록 떠들었습니다. 옷가락지가 가져온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혈육을 이어주는 달이었고 거짓과 오해로 얼룩진 마음을 씻어주는 진실의 열쇠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다시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은 하얗게 눈 덮인 최 부자 댁을 비추며 마치 이 집안에 찾아온 새로운 평화를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자와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 그리고 복동이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 말입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복동이에게 잃어버린 이름과 자리를 되찾아 주겠노라고. 밤새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최 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으로 인해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큰방에서는 밤새도록 의원이 드나들며 복동이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분주했고 부엌에서는 참모 할머니가 정성을 다해 약을 다리는 쌉싸름한 냄새가 온 집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한숨도 자지 못한 초만 눈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동이의 곁을 지키다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불러 마당을 정돈하고 마을 사람들과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복동이는 두툼한 소미불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지난밤의 악몽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코끝에 와닿는 따뜻한 공기와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은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최 부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복동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황급히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아픈 곳은 어떠냐? 네가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최 부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복동이는 목이 메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천한 종이 아니라 이 집안의 귀한 혈육으로서 대우받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를 찾은 기쁨은 잠시 미루어두고 먼저 이 사단이 나게 된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어야만 했습니다. 최 부자는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로 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름을 호출했습니다. 마름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불안에 떨다가 최 부자의 호출을 받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평소에 거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비굴하게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름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젯밤 내 조카를 도둑으로 몰아세울 때 분명 심증이 있다고 헬렸다. 이제 그 심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진짜 도둑은 누구인지 내 눈앞에서 밝혀야겠다. 최 부자는 즉시 집안에 믿을 만한 머슴들을 시켜 마름의 처소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름은 기겁하며 주인 어른, 어찌 저를 의심하십니까? 저는 오직 집안을 위해 충성했을 뿐입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 부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성, 죄 없는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고 내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눈을 가린 것이 충성이더냐. 네가 진정 떳떳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게다. 최 부자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들이 마름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마름의 방을 뒤지던 머슴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안방마님이 잃어버렸다던 붉은 비단 한 필과 곶감 상자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엽전 꾸러미가 숨겨진 항아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머슴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주인 어른, 마름의 방장판 밑을 들추니 이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비단은 이미 반쯤 잘라 어디론가 빼돌린 것 같고 곶감도 먹다 남은 것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증거물들이 마당 한가운데 던져지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도둑 잡으라던 사람이 도둑이었네. 저런 파렴치한 인간을 봤나.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마름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힘없는 복동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복동이가 출신이 불분명하고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려 했던 사악한 계획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름을 가리키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집안의 녹을 먹으면서 주인을 기만하고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라다. 최 부자의 경로에 마름은 이마를 땅에 또 쓰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관아에 넘겨 엄벌을 받게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잃어버린 조카를 되찾은 경사스러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피를 보는 것보다는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오늘 조카를 찾은 기쁨으로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허나 더 이상 내 집안에 내 발을 들일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이 마을을 떠나라. 만약 다시 내 눈에 띄거나 마을 근처를 얼씬거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추방이자 파면 선고였습니다. 마름은 쫓겨나듯 짐을 챙겨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겨나는 마름의 뒤통수에 소금을 뿌리며 다시는 오지 마라. 인과응보란 말이 딱 맞네. 라며 혀를 찼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자 최 부자 댁의 공기는 한결 맑고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마름의 횡포에 시달렸던 서름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동안 너희들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오늘은 일을 멈추고 모두 함께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자. 마름이 떠난 후 최 부자는 본격적으로 복동이를 맞이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는 우선 따뜻한 물을 데워 복동이를 씻기도록 했습니다. 참모 할머니와 하녀들이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을 받아와 정성스럽게 복동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묵은 때와 핏자국이 씻겨 내려가면서 복동이의 본래 하얗고 고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복동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자신을 보살펴주는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춥고 더러운 곳에서 떨며 지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단다 도련님.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에요. 참모 할머니가 복동이의 등을 밀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목욕을 마친 복동이에게 최 부자가 미리 준비해둔 비단옷이 입혀졌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 대신 부드러운 감촉의 비단 저고리와 바지를 입으니
영락없는 양반집 도련님의 자태가 나타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복동이는 낯설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댕기를 들이우니 어제 마당을 쓸던 그 꾀죄죄한 아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구나. 참으로 훤칠하고 의젓하다. 최 부자는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의 촌장과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최 부자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핏줄을 찾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축하 인사를 하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손님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아우의 아들, 제 친조카입니다. 그동안 등잔 밑이 어둡다 하여 가까이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양자로 삼아 대를 잇게 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최 부자의 공표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고 복동이는 얼떨떨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음식 익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참모 할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많이 드시라고 내가 제일 맛있는 걸로만 해야지. 하녀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접시를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 대신 큰 상이 펴지고 어제까지 복동이를 구박하거나 외면했던 머슴들도 오늘은 머리를 조아리며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동이는 그들의 변화가 조금 어색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최 부자 댁 곳곳에 청사초롱이 밝혀졌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어우러져 집안은 대낮처럼 환하고 화려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 마당에 차려진 술상에는 맛있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비명소리와 곤장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흥겨운 노랫가락과 덕담만이 가득 찼습니다. 복동이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진수성찬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고기 반찬, 달콤한 곶감과 과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많이 먹어라. 그동안 못 먹은 것까지 다 먹어야지라며 권했습니다. 복동이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알이 입안 가득 퍼지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채워주는 마음의 포만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큰아버지 최 부자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무섭기만 했던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보였습니다. 안방마님도 복동이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내가 친어머니처럼 너를 아끼고 보살필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복동이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돌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 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잃어버린 핏줄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자 우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을 씻어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 집안을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 복동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최 부자댁 만세를 외치며 건배를 했습니다. 밤하늘의 달도 구름을 벗어나 둥그렇게 떠올라 이 행복한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겨움 속에서 복동이는 잠시 품속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꿰매어 다시 만든 주머니 속에는 온전하게 하나로 합쳐진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웠던 옷가락지가 이제는 체온을 받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동이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안 추워요. 배도 부르고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가족이 생겼어요. 복동이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횃불보다 더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정막과는 다른 훈훈하고 꽉 찬 느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사랑채 아랫목에 누운 복동이는 배가 불러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지만 그 불편함조차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매섭게 들리지 않았고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복동이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그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의 떠들썩했던 잔치가 지나고 최 부자 댁에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눈들이 따스한 봄 햇살에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처마 밑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고드름이 녹아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듯 최 부자 댁의 분위기도 예전에 차갑고 엄숙하던 공기는 사라지고 훈훈하고 생기 넘치는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는 아침마다 빗자루질 소리 대신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청아한 울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며 최 부자 댁에 드디어 봄이 왔다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더 이상 낡은 무명옷을 입고 마당을 쓰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운이라는 번듯한 새 이름을 얻었고 몸에 딱 맞는 비단 도포를 입은 의젓한 도령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사랑채에 들어가면 큰아버지인 최 부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 부자는 조카를 무릎 앞에 앉히고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는데 복동이의 머리가 워낙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습니다. 최 부자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조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잃어버린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붓을 쥐고 글씨를 써내려가는 복동이의 손은 이제 거친 빗자루, 굳은 살 대신 먹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선비의 자태였습니다. 사랑채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인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서슬퍼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화목한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엄격한 스승이자 자상한 아버지처럼 복동이를 대했습니다. 그는 글 공부뿐만 아니라 집안을 다스리는 법, 사람을 대하는 예절,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복동이는 큰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가끔 복동이가 어려운 글귀 앞에서 끙끙대면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예지하기를 빗대어 쉽게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나란히 비칠 때면 지나가던 하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따뜻한 광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부엌의 참모 할머니에게도 복동이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은 밥이나 누룽지를 몰래 챙겨주며 가슴 아파했지만 이제는 가장 맛있는 반찬과 간식을 당당하게 소반에 담아 사랑채로 날랐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빚은 약과와 시원한 수정과를 내어오며 복동이를 바라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우리 도련님 공부하시느라 기운 빠지실 텐데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복동이의 손을 잡을 때면 복동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라고 살갑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달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한 정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복동이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마름이 쫓겨난 자리는 덕망있고 성실한 새 일꾼이 맡게 되었고 그는 최 부자의 뜻을 받들어 하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이 고생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힘든 일을 하는 하인들을 볼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몰래 간식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날이 추운데 고생이 많네. 좀 쉬어가며 하게. 복동이의 따뜻한 배려에 하인들은 감동했고 그를 하늘이 내린 도련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동이의 태도는 최 부자택의 기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집안에는 언제나 활기와 웃음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최 부자와 복동이는 뒷산에 있는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향기를 실어 나르는 산 중턱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최 부자는 동생의 가묘 앞에서 술을 한 잔 따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보아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내 곁으로 돌아왔다.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복동이도 아버지의 묘비 곁에 앉아 품속에 간직했던 옷가락지를 꺼내어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는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미소 짓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복동이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큰아버지가 잘해주시고 모두가 저를 아껴주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집안을 빛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최 부자는 복동이의 손을 꼭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동이의 아버지가 어릴 적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형제가 함께 연을 날리며 뛰어놀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복동이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며 머릿속으로 그리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내 아비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벗어줄 정도였지. 너를 보니 네 아비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구나. 최 부자의 말에 복동이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으며 그들 뒤로 지는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리면 사랑채에는 다시 온돌방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와 복동이는 저녁상을 물리고 다과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최 부자는 장롱 깊은 곳에서 자개함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하나로 합쳐진 옷가락지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옷가락지를 꺼내어 복동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를 상징하는 가보다. 훗날 네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옷가락지를 보며 오늘의 마음을 잊지 말거라. 복동이는 두 손으로 옷가락지를 공손히 받쳐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이제는 더 이상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든든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동이는 옷가락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큰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 옷가락지에 담긴 뜻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겠습니다. 복동이의 눈빛은 촛불에 비쳐 흔들림 없이 빛났고 그 모습을 보는 최 부자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옷가락지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징표가 되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최 부자는 복동이에게 옛 성현들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하고 중후한 최 부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복동이는 턱을 괴고 앉아 큰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새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하고 뛰어노느라 피곤했을 터였습니다. 최 부자는 꾸벅꾸벅 조는 조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다가 읽던 책을 덮고 촛불의 심지를 낮추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자자꾸나. 밤이 깊었다. 최 부자가 이불을 펴주자 복동이는 얌전히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복동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차가운 행랑채에서 추위에 떨며 잠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는 옆자리에 누운 큰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두려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희망찬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옷가락지가 들어있는 자개함의 딱딱한 감촉을 확인하고는 안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든 깊은 밤, 최 부자 댁의 사랑채에서도 불빛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누렁이도 편안하게 엎드려 잠을 청하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멈추고 고요한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며 내일 피어날 꽃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뼈를 깎는 고통도, 사무치는 그리움도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깊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하늘이 불러주는 축복의 노래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살피는 어진 관리로 칭송받았으며 평생 큰아버지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는 억울하게 매를 맞는 사람도 배고픔에 우는 아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최부자댁 사랑채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반으로 쪼개졌다가 다시 하나가 된 옷가락지는 가문의 영원한 보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의 슬픈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오래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복동이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옷가락지처럼 둥글고 환한 꿈을 꾸며 편안히 주무세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야기 너머에서도 영원히 계속되었답니다.